안녕하세요. 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마음들 많으시죠?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고 요즘에는 그런 욕구나 마음이 더더욱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 때문일까요? 우리나라의 K-뷰티나 의료기술 관련된 것들이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많고 또 해외 관광객들이 또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이런 시술도 받고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가 거울 보면서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거나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건강한 나의 체형 그리고 또 시력, 눈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관련된 의사분들과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또 자산 관리도 덩달아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먼저 삼성 BNS 의원의 박소연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 BNS 의원 원장 박소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굿리치의 정지수 팀장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 정지수 팀장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핵심만 짚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피부 미용이라든지 나의 관련된 시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또 어떻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나눠볼 이야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사연을 받아봤거든요.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대 아이를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외모에 부쩍 관심이 늘었어요. 저희 아이는 제 체질을 닮은 건지 여드름도 많고 약간 살집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운자로라든가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도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졸업하면 선물로 같이 병원을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가는 김에 여드름 치료도 해주고 싶은데 피부도 비만 치료제도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것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자녀분이 이제 비만 치료도 좀 받고 싶어 하고 여드름 치료도 또 부모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연이었는데 자, 그럼 우리 박소연 원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나 어렸을 때 생기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도 가끔 나거든요. 네. 네. 성인들에게도 여드름이 좀 나는 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을 사춘기에만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20대에서 40대에도 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기의 여드름과는 발생 원인부터 임상 양상까지 상당히 다른데요. 청소년 여드름은 호르몬 변화로 피지 분비가 급증하면서 주로 T존에 생기고 염증이 또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에 치료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인 여드름은 피지 과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그리고 환절기 변화,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화장품 사용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턱이나 입가, 볼 아래쪽 같은 유존에 잘 생기고 염증이 깊고 오래 지속되고 자국이나 색소 침착이 남기 쉽죠. 그렇습니다.
네, 같은 여드름이라고 해도 발생 기전이나 분포 부위에 따라서 치료 접근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뭐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끔 나요. 그러면 이게 참 거울을 보고 있으면 짜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없애면 이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이거 짜면 안 된다. 짜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염증성 여드름은 손으로 절대 짜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쏙 빠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압력이 안쪽으로 가해지면서 염증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이나 손톱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을 짜는 과정에서 이 세균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2차 감염이나 농양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흉터나 색소 침착입니다. 붉은 자국은 물론 진피에 손상이 되면 폐인 흉터가 평생 동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성 여드름은 집에서 손으로 짜기보다는 전문적인 압출이나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은 절대로 짜면 안 된다. 내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드름의 이 흉터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듣기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 똑같은 여드름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면 치료법도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이 그렇죠. 뭔가 다른가요? 네네. 여드름 흉터에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유형에 따라서 치료법도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로 아이스픽 스카라고 해서 바늘로 콕 찍은 것 같이 뾰족한 흉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레이저만으로 잘 차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TCA 크로스나 펀치 절제 같은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카스카라고 해서 경계가 뚜렷하고 네모난 모양의 페인 흉터입니다. 이 경우에는 프락셔널 레이저나 서브시전, 그리고 재생 레이저 등을 해줘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롤링 스카라고 해서 울퉁불퉁하고 넓게 패여 보이는 둥근 흉터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서 섬유띠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서브시전으로 먼저 끊어주고 자가진피 재생술이나 콜라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즉 같은 흉터라도 모양이나 깊이에 따라서 치료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정확한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여드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군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네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고 아니면 뭔가 이제 좀 나은 것 같다 싶지만, 이게 또 재발하는 분들은 또 계속 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리도 잘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재발 후에 만약에 치료를 받았는데 또 재발한다거나 이걸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죠? 흉터가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관리가 끝난 건 아니고요. 네네. 관리가 잘못되면 다시 악화될 수가 있거나 새로운 흉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술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염증 억제가 핵심입니다. 네네. 새로 생긴 염증성 여드름이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시술 후에도 필요하면 여드름 약을 복용한다든지 바르는 약, 그리고 염증 주사나 피지선을 조절하는 레이저 등을 해줘서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데요. 여드름 자국이나 치료 부위는 자외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색소 침착이 남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줘야 돼요. 과도한 필링이나 마사지, 그리고 스크럽 같은 걸 자주 하시게 되면은 치료 부위에 손상을 줘서 흉터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습과 장벽 회복이 중요한데요. 시술 후에 피부는 일시적으로 건조해지고 또 예민해지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과 장벽을 강화해줘야 염증의 재발과 흉터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해줘야 돼요. 흉터 치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좋아져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 강도나 치료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결국에는 흉터가 생기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건데, 사실 이것도 그냥 한 번에 흉터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번 치료를 해야
이게 이 흉터가 차근차근 사라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치료를 해야 되나요? 기간이나 뭐 횟수 뭐 이런 게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 어느 네네네. 정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흉터 치료는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네. 중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정상 피부하고 전혀 다른 구조기 때문에 서서히 재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간격으로 5회 정도 꾸준히 치료하는 게 일반적인데 개인마다 또 흉터 깊이나 피부 재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3개월, 짧게는 그리고 길게는 1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두 번만 치료를 해도 피부 결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그런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3회 정도 지나면 패인 흉터의 가장자리 경계가 완만해지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정돈되면서 거울 볼 때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흉터의 종류나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40에서 70% 정도는 개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매끈해진 새 피부처럼 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인상이 부드러워질 만큼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죠. 단 새로운 여드름이 계속 나면 흉터 치료가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흉터 치료와 동시에 여드름의 원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치료한 피부 위에 다시 또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드름 조절 이후에 흉터 치료의 순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여드름이라는 것이 그냥 뭐 짜서 없어지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도 필요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기간을 좀 길게 두고 치료를 정식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흉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법도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지수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또 해볼 텐데 우리가 흔히 이 여드름 치료라든지 흉터 치료 이런 것도 근데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팀장님?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 여드름이 났을 때 네. 나 여기서 여드름 없애서 예뻐지고 싶어요 하는 미용 목적이 아니라 염증이 동반이 되시거나 아니면 약 처방을 받으시거나 압출을 하시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시거나 같은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특히 농포성이나 구진성 여드름처럼 영증성 병변은 대부분 질병 코드가 부여되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험 적용 여지 여부가 넓기 때문에 꼭 실손보험을 청구를 해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흉터 역시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네. 켈로이드나 비후성 흉터처럼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시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을 유발하시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흉터시라면 주사나 냉동치료 같은 의학적 처치 비용이 실손보험 의료 대상에 포함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의료진이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이 시술이 미용이 아닌 치료의 목적이 명확하다라는 게 근거가 되시게 되면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좀 가능은 한데 네. 조건 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용 목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네. 돈을 좀 많이 썼어. 네. 그러면 이거는 보험 청구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용 목적으로 해서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 피부가 훨씬 더 좀 빛이 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미용 목적의 시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이나 손상에 대한 치료를 전제로 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내 피부를 더 예쁘게 하고 싶어요 하거나 톤을 조금 더 업시키고 싶어야 하는 목적의 시술은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이시든지 치료 목적이 명확하셔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질병 코드가 명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L70, 비후성이나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에는 L91 같은 질병 코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질병 코드가 진료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을 때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어 실손 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의료진이 해당 시술이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레이저 토닝이나 프락셀처럼 미용 개선을 위한 시술은 질병 코드가 붙지 않으시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실손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피부결 개선이라든지 뭐 미백이라든지 잔주름 완화 등 미용 변화에 초점을 두시는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보험 제도에서는 치료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목적과 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꼭 한번은 확인을 해보시고 시술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결국에 뭐 두 분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드름 치료를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가 소중하고 내 얼굴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차근차근 치료를 단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데 그걸 또 치료 목적으로 받게 되면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용도 아끼면서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과정을 잘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부 뭐 여드름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에 또 시장에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또 비만 치료 관련돼서도 원장님이랑 또 얘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비만 치료도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좋은 약품들도 많이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가 단순히 근데 또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이게 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바꾸는 거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에너지 사용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네네. 되는데요. 단기간에 살을 빼도 다시 금방 찌는 이유가 몸의 대사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제 호르몬, 근육량,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지방세포의 활성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에너지를 쓰거나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만 하고 대사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비만 치료에서 대사를 제대로 잘 잡아주고 잘 잡아주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혈당이나 지방간 그리고 고혈압 같은 대사 질환의 위험성도 크게 낮아질 수 있죠. 즉 비만 치료는 지방을 빼는 것 이상으로 몸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치료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약물들도 단순히 식욕을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뇌, 위장관, 췌장, 그리고 지방 조직 등에서 대사 조절 경로를 변화시켜서 몸 자체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의 본질은 살 빼기가 아니라 대사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치료 지속성과 만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나의 몸의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는, 정상적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결국에 비만 치료의 핵심이다. 그러면은 또 최근에 어쨌든 또 뭐 전체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특정 부위가 우리가 그렇죠. 아시는 분 특정 부위가 살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부위별로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실제로 효과가 괜찮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분적인 그 비만 치료는 네.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면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전신 체중을 줄이기 위한 치료와는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팔이나 복부, 허벅지 같은 특정 부위의 살이 유독 잘 붙는 이유는 그 부위의 지방세포 그리고 혈류량, 호르몬 반응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중은 정상이어도 특정 부위가 유난히 살이 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국소 비만 치료들은 지방세포를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파괴하는 시술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하시는 그런 시술들이 지방분해 주사나 고주파, 그리고 하이프, 그리고 냉동 지방분해 치료 등이 있는데 이 시술들은 지방세포를 적게 만들거나 줄여서 눈에 띄는 라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팔뚝이나 옆구리, 그리고 러브핸들, 허벅지 안쪽처럼 운동으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들을 이 시술로 적용을 하면은 반응이 굉장히 좋은 부위이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치료는 어디까지나 라인 교정이 목적이지 전신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체중 조절은 대사 관리로, 그리고 부위별 라인 조절은 국소 시술로 각각의 맞춤 목적에 따라서 병행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건 결국에 이 비만 치료를 하면 내 몸무게가 줄어드는 건 좋은데 이게 참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이제 어렵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이 요요를 막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요요는 사실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닌데요. 우리 몸의 생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체중이 줄면 몸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대사를 낮추기 때문에 요요가 생기는 쉬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 후에 요요를 막는 핵심은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인데요. 근육량이 떨어지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훨씬 쉽게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후에는 가벼운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습관의 패턴화예요. 금식하고 폭식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은 요요를 부르는 가장 흔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단백질 식이섬유의 위주의 그 섭취를 하셔야 몸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쓰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약물 치료의 지속성 또는 단계적인 감량입니다. 비만 약물은 갑자기 끊으면 식욕이 반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높이기 때문에 지방을 다시 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량 후의 유지기에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비만 치료는 단순히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감량 이후의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까지가 치료입니다. 네. 결국에는 뭐 비만 치료도 그 시술을 받거나 약을 뭐 복용하거나 맞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면 팀장님, 정지수 팀장님과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또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요즘 비만 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위고비나 이런 거 막 맞으시는데 그럼 이런 비만 치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앵커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네. 비만 치료가 미용일 것 같아요? 아니면 치료일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치료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목적.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치료 목적으로 분류가 되시면은 이 또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이 되실 수가 있고 그래요? 미용 목적일 경우에는 보상이 되실 수 없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네네네. 되는데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치료 목적을 기준으로 하시기 때문에 외형적인 체중 조절이나 미용 목적의 다이어트는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준의 비만이다. 이렇게 질병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도 비만이라든지 지방간이라든지 비만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청구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다난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같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비만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정되시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병원에서 진행하시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상담, 그리고 체중관리 진료, 혈액검사 모니터링, 그리고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까지 등 다양한 의학적 진료 항목이 치료 목적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그 결과 실손보험에서 해당 진료비의 일부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단순 다이어트 목적의 목적은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질병 코드가 부여가 되시고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다. 이렇게 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부나 몸 체형 관리, 비만 관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모습이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하는 과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관리를 하고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도 개선하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덩불어서 보험도 잘 적용하면 이것도 저희가 돈도 아끼면서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두 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함께 이야기해 주신 좋은 정보 알려주신 박소연 원장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의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눈 건강 이야기입니다. 백내장, 뭐 녹내장, 라식, 라섹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력 관리,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시력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신세계안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양현승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신세계안과에서 난치성 백내장, 2차 녹내장, 고난이도 망막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안과 전문의 양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저희 눈 건강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과도 또 이야기 나눠볼 주제, 역시 사연을 하나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두 번째 사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앞이 혼탁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뇨도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인 건가 싶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백내장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긴 싫은데 백내장 시술은 돈이 많이 드는지 궁금하고 회복 시간에는 또 얼마나 긴 기간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자, 50대 남성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눈이 좀 침침하고 탁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작은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양현승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백내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듣긴 했지만 막상 이게 내 눈에 백내장이 왔다라고 하면은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백내장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백내장 하면 대표적인 노인성 안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정상적으로는 이제 40대만 좀 넘어가도 우리가 이렇게 조절력을 담당하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점점 갈색이 되거나 흰색이 되는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게 점차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경우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냥 노화의 문제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뇨가 심하거나 혈압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는 흡연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백내장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분들, 즉 열대 지방이 있거나 그런 지방에 계시는 이제 외국인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외선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있고, 뭐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좀 개선해야 되는 게 백내장을 좀 예방하기 위한 방법일 텐데, 그러면 아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처럼 백내장을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될 거라고 단순하게 저는 느낌이 오는데, 그러면 이 수술을 언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진단을 들으면 하는 겁니까? 앵커님이 일단 핵심을 짚어주셨어요. 뭐냐? 백내장은 약보다는 수술을 하는 질환이다. 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하는 질환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시력이 0.5 이하가 되면 우리가 수술을 권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 수술 기술과 장비,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사용되는 항생제나 소염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백내장이 하고 나서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어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게 돼서 성별, 어떻게 보면 나이, 아니면 직업, 뭐 이런 거, 취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요소. 즉, 주관적인 요소가 수술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내장이 너무 심해지면 우리가 숙성 백내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너무 심하게 되면 수술이 그냥 단순히 백내장 수술로 끝나지는 않고 유리체 절제술 같은 2차 수술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과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 시점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잘 상의를 하고 그 시점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느 시기나 나이가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상황이나 생활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맞춤형으로 이제는 이 수술 판단을 결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백내장을 뭐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또 녹내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녹내장은 차이는 뭔지,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는 뭔지, 그리고 녹내장은 또 뭐 통증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가장 쉽게는 네. 백내장, 그럼 하얗게 보이는 하얀 거. 눈이 하얗게. 네. 녹내장, 눈이 녹색으로 보이는 네. 거. 예전에는 백내장이 이제 수정체가 방금 이제 뿌얘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얗게 변하게 되면 백내장이 되는 거고, 안압이 굉장히 높게 증가하게 되면 푸르게 보여요. 눈이 푸르게 보이기 때문에 녹내장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최근에는 그렇게 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치료 기술이 이미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녹내장 또는 진짜 백내장은 요즘에는 색깔로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제일 녹내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녹내장은 사실은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게 뭘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네네. 뭐냐? 눈.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해석하는 뇌. 그럼 그걸 연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시신경이라고 시신경. 해요. 그 연결하는 전선 같은 구조물이 망가지는 게 녹내장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보통 녹내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안압이 올라가면 생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팠어요, 사실은. 앵커님이 말한 것과는 달리 아팠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압이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압이 높지 않아도 생기는 녹내장, 그걸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 안압 녹내장의 발생 비율이 약 70에서 80%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녹내장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정말 어려운 게, 앵커님을 딱 봤을 때 이상이 생겼을 때 중심부가 딱 안 보이면 환자분이 쉽게 아는데, 여기 주변부터 애매하게 안 보여요. 애매하게 안 보이니까 촉이나
중기 때는 전혀 몰라요, 환자분들이. 못 느끼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내가 중심이 안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 말기예요. 아이고.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은 재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건 더 이상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녹내장은 굉장히 치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제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녹내장입니다. 그럼 뭐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딱 드려요. 녹내장은 빨리 발견하면 병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나온 안약이나 간단한 수술 방법으로도 굉장히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시력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과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번 저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원장님과 여기 녹내장, 백내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 팀장님과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이것도 보험으로 우리가 네. 비용이 치료 비용이 또 네. 걱정이 되잖아요. 네. 만약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보험 청구 받을 수 있겠죠? 네, 당연히 네. 가능하죠. 네. 치료 목적으로 네네. 지금 쭉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으니 네. 치료 목적으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팁을 몇 가지를 드리면 좋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 후에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서류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체 종류에 따라서 급여나 비급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비 세부 내역서까지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심사에 유리하시고요. 녹내장 역시 레이저 시술인지 수술이신지 그리고 어떤 기구가 사용되는지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시기 때문에 수술 기록지나 재료 명세서까지 제출을 하신다면 심사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보험사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실손 의료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특약 같은 것들이 보험을 찾아보시면 꼭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잘 체크까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수술 후에 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을 팀장님이 알려주셨고, 원장님께 또 여쭤볼 게 이번에는 황반변성 이야기입니다. 황반변성이 최근에는 뭐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중년층에서도 황반변성이 좀 많은 진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그러면은 일반적인 노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노안과 황반변성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쉽게 말하면 노안은 우리 카메라를 비교를 했을 네. 때 초점을 맞춘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카메라 찍기 전에 그쵸. 찍 소리 나잖아요. 그 초점을 맞추는 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노안입니다. 그게 노안이고. 네, 그래서 점점 느려지거나 그 기능 자체가 감소하는 것을 노안이라고 하고, 황반변성은 뭐냐? 우리 카메라에 필름. 그럼 초점이 아무리 잘 맞아도 필름이 없으면 어때요? 찍히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상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반은 우리 눈의 망막의 가장 뒷부분인데 거기에 초점이 잘 맺히더라도 우리가 상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또 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눈을 구조로 했을 때 카메라 구조와 비슷하게 노안은 눈의 앞쪽인 질환이고요. 그 망막 그리고 황반이 있는 곳은 눈의 뒤쪽 네. 질환이기 때문에 황반변성은 눈의 후안부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점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도수 이외에 있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럼 그거는 이제 돋보기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황반변성은 어떻게 보면 어떤 수술을 하거나 안경을 쓰거나 돋보기를 써도 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부터 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황반변성은 선진국 실명 1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명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통계가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화되면서 네네네.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황반변성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노령 인구한테 생기는구나. 그게 아니고 40대만 돼도 한 3, 4%, 오. 50대가 되면 한 13, 4%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부터는 사회경제학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황반변성은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걸로는 뭐 노안처럼 뭐 안경을 쓴다거나 뭐 이걸로 교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치료가 나오는 이유는 병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네. 황반변성도 그 종류가 다릅니다. 아, 종류가 있어요?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건성, 말라 있겠죠. 네네네. 또 하나는 습성, 습성. 물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다르군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하고 그다음 치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건성 황반변성은 우리가 시세포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고 나면 일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빨리빨리 죽어요. 그럼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산물이 쌓입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가 쌓이는데 이것들을 치우는 보채라고 하는 물질이 몸에 있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안 되면 자꾸 눈에 이제 그 찌꺼기가 쌓여요. 그럼 눈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이냐? 노랗게 보여요. 그게 이제 건성 황반변성이고 네네. 근데 다행히 건성 황반변성은 그 진행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성으로 가지 않게만 우리가 잘 예방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레즈2라고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네네네. 그 안과에서 대규모 영양제 스터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아레즈2라고 하는 스터디인데 거기에서 밝혀진 포뮬라로 이루어진 이제 항산화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약들을 좀 정기적으로 복용을 한다거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색깔이 다양한 그런 야채들을 정기적으로 이제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건성 황반변성은 예방. 두 번째로 그럼 습성으로 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부터는 좀 복잡해져요. 습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몸 안에서 습성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물이 나오거나 또는 피가 나오거나. 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게 이제 습성 황반변성인데 네네.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진행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눈에다가 직접 주사를 계속 반복해서 맞아요. 무섭긴 한데 생각보다 아프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자주 반복해서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운 말인데 결절성 맥락막 혈관병증 이런 특이한 타입의 황반변성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중심성 장애성 맥락막막병증에서 생기는 신생혈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학 치료라는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피가 많이 났어. 이러면 아무리 뭐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뭐 레이저를 해도 되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수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 뭐 황반변성 초기다. 특히 습성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간단히 요약을 하면 건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습성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거고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항체 주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반변성을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양제나 아니면 주사 치료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비용이 들 청구가 되면 보험 청구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 치료 목적이니까. 목적이면 네, 당연히 보상이 되고요. 근데 영양제나 네. 레이저나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눈의 염증이라든지 건조증 때문에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항염증 주사나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시지만 수술 후의 회복을 돕기 위한 영양제를 맞으신다든지 아니면 미용 편의 목적의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이나 편의 목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이 아무래도 라식이나 라섹 치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이제 편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이 청구가 되지는 않으시지만 이 수술로 인해서 동반되는 건조증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료 목적으로 분류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손 의료비가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과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사실 처음에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린 그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좀 있으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눈에 질환, 눈이 나빠진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뭐 당뇨가 있으면 좀 눈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당뇨는 기본적으로 네. 혈관을 감싸고 있는 페리사이트라고 하는 세포가 죽어가는 병입니다. 즉 몸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혈관 벽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당뇨의 3대 미세혈관 합병증 그러면 신장, 콩팥, 신경 그리고 눈 이렇게 이걸 세 가지가 다 망가지는 병들인데 근데 이게 신경이라든지 신장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다행히 눈은 딱 들여다볼 수가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세혈관 합병증이 눈에 있다. 그러면 이분의 혈관은 전부 다 망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신호가 되기 때문에 눈의 합병증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뭐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 하면 실명의 1위 원인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순위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렇네요. 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래서 보통은 지금은 한 3위 정도 됩니다. 실명했다. 그러면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한 3위 정도의 원인이 되고 근데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게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한 40%, 10명 중에 4명은 당뇨 합병증을 갖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온다. 그럼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이미 권장을 하기에 일단은 일형 당뇨, 뭐 어린아이들이 조금 주로 생기는 일형 당뇨는 진단하고 나서 5년 이내. 그리고 2형 당뇨는 사실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성인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하면 진단 즉시 눈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을 보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혈관 합병증이 어떻게 얼마만큼 왔구나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가 눈에 증상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미 병이 너무 많이 진행해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뭐 항체 주사도 있고 레이저 치료도 있고 수술적 치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실명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이 어떤 질환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당뇨망막병증이 심하게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력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망막병증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히 보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당뇨 망막병증은 특약이 따로 있는 건가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특약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당뇨 자체가 여러 합병증을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당뇨 합병증 진단비라는 특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시면은 당뇨 망막병증을 포함한 당뇨로 인해서 어떠한 합병증이 진단이 되신다면 진단금 자체를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진단금을 100만 원을 가입을 했다 하시면은 당뇨 합병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1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실손 의료비까지 청구가 가능하신데 당뇨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검사가 필요하시고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이 되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황방 상태 검사를 하기 위한 OCT 검사라든지 뭐 혈관 누출이나 출혈을 파악하기 위한 안저혈관 조영술이라든지 이러한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고 레이저 치료, 광고술 같은 것 시술이나 수술 자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들도 다 비급여로 많이 분류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손 의료비로 청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비급여는 너무 비싸시는데 이런 부분을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눈 건강 정말 중요하죠. 눈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눈 건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질환이 생기면 잘 치료를 해서
보험과 함께 현명한 보장으로 더 선명한 내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드린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